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형편이 된다면 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단독 회담이 성사된 건데 고물가 대책 등 여러 민생 의제는 물론 후임 총리 인선 등 현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먼저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통화는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가량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먼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했다면서 형편이 된다면 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 대표 취임 직후인 재작년 8월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지만 두 사람이 단독 회담을 하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즉각 수락했습니다.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는 양측 실무진이 만나 추가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발표 직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신이 제안한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 민생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민생 관련된 개선책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제도 개혁 문제, 개헌 문제 이런 것들도 하여튼 여야 간의 대화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사망 사건 등 이른바 이채, 양명주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등 총선 이후 내각 구성과 인적 쇄신 방안도 도마에 오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화의 물꼬를 튼 점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환영하고 공감한다며 영수회담을 계기로 건설적인 정책 논의와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총선 참패 뒤에도 야권의 좀처럼 손을 내밀려고 하지 않던 윤 대통령의 오늘 영수회담 제안은 전격적이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도 야당과의 소통 의지는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국정 지지도가 연이틀 공개되는 등 민심 이반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열린 4.19 혁명 64주년 기념식.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시간 먼저 방문해 혼자 참배했습니다. 총선 직후에 이번 4.19 혁명 기념일에 대통령께서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임기 중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통상 한 번 정도였고 야당 대표를 만나기 꺼렸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유례없는 총선 참패에도 윤 대통령은 소통과 협치 의지를 보이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총선 결과에 직접 입장을 밝혔던 사흘 전 국무회의 발언에서는 야당이란 표현 대신 국회와의 협력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마저 기약 없이 미뤄졌고 야권 인사들까지 하마평에 오르는 사이 이른바 비선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쇄신은커녕 인사 난맥을 드러냈습니다. 거듭되는 퇴행의 여파는 국정 지지도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는 어제 MBS 전국지표 조사에서 27%로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주 만에 11%포인트 급락하며 23%, 역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 역시 68%, 집권 이후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급기야 3선의 여당 중진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론의 힘으로 탄핵을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심의 도움으로 난국을 돌파할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는 이때
대통령과 당이 사직생의 자기 쇄신을 해야 합니다. 취임 2년이 다 돼서야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국정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만남 자체의 의미를 넘어 총선 민심이 반영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인서입니다. 네, 대통령실 출입하는 김민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원래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이 잡혀 있었는데 영수회담을 발표할 거라고는 출입 기자들도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브리핑 계획을 공지할 때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그냥 현안 관련이라고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안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총리 비서실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고 네. 여기에 의대 정원의 자율 조정 발표에다가 그렇죠. 대통령의 4.19 기념식 불참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안일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발표였습니다. 네. 브리핑장에 있던 한 기자는 혼이 나갔다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는데요. 네. 대통령실 직원들도 오늘 깜짝 발표에 대해서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형편되면 다음 주에 보자라고 했고 이 대표가 가급적 빨리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 같은데요. 만나서 할 얘기 또 해야 할 얘기들 꽤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가장 청머리에 오를 화제는 역시 민생이겠죠. 네. 지금 고물가부터 각종 경제 지표도 부정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네. 다만 만남 한 번으로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 측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에서 이런 말을 했죠. 현금 살포는 마약 같은 것이라면서 네.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면서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강한 발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대통령실이 지금 아직 비서실장 또 총리 지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 문제도 여기서 다뤄질까요? 그렇습니다. 빠질 수 없는 부분 같은데요. 지금 총리 지명과 비서실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야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총리를 임명하려면 국회 인준이 필수인데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아예 총리 후보를 추천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대신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겠다면서 이 대표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정무장관직 신설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부조직법 통과를 야당이 도와달라는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이 대표하고 만날 거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여당의 지조 체제가 갖춰질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영수회담이라고 표현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만나자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모두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영수회담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해 왔거든요. 네. 오늘 이도훈 홍보수석이 발표를 할 때도 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돌변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최근 2, 3일 사이에 기류가 급변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연이틀 공개된 집권 이후 최저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 영향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야당에서 여러 특검 법안을 지금 통과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여당이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수습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다. 조금 더 절박하게 움직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결론은 다음 주에 있을 영수회담 결과가 설명해 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네, 윤 대통령은 더불어서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과도 곧 만날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김민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을 고수해온 정부가 처음으로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이 원하면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증원 규모를 최대 50%까지 줄여서 뽑을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그간 고수해온 2,000명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이는 대안을 처음 내놨습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만큼 모두 뽑는 게 아니라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증원 규모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인원수를 정하도록 허용한다는 겁니다.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 방침을 건의한 6개 국립대 외에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모두 희망할 경우 정원을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 총장님들이 이제 제안을 하셨지만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원론적으로 따지면 내년도 입시의 의대 증원 규모가 기존의 2,000명에서 1,000명으로 절반 수준까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학마다 사정이 달라 정확한 증원 규모를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앞서 건의서를 낸 6개 국립대는 각각 정원이 60명에서 많게는 151명까지 늘었지만 7개 대학에선 늘어난 인원이 40명 이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현 단계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의대하고 일단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들은 늦어도 이달 30일까진 대입 전형 변경안을 대교협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축소된 의대 증원 규모는 대교협의 심의를 거친 뒤 다음 달 중에 최종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한해 대학들이 모집 인원을 자율 조정하는 것이라며 2,000명 증원은 2026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해놓고 또 규모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못 박아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줄이는 건 도대체 어떤 논리냐는 겁니다.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거듭 요구했고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유서영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최소한의 증원이라며 2,000명을 고집해온 정부가 무슨 논리로 50%까지 줄이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공의들은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 과학적으로 증원 계산했다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1,000명 이렇게 하면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의사협회 역시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의대 증원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50%를 적용하더라도 굉장히 버거운 대학도 있고요. 수용 어느 정도 가능한 대학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기준조차 저희가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전공의들 대부분 복귀할 뜻이 없다고 밝혔고 의사협회는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의대 정원이 잘못되어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2,000명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에서도 정부 대책은 전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의대생협회는 2,000명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고 필수의료 패키지도 철회하라며 수업 거부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네, 궁금한 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취재하는 지윤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지 기자. 이번에 이제 대학들이 건의를 하고 정부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긴 했는데 어쨌든 정부도 현재 상태에서 이제는 뭔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가 좀 필요했던 것 같죠? 네, 지난 2월 6일이었죠.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린다고 밝힌 뒤에 한 번도 이 숫자에서 물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의료계가 단일안을 가져오면 논의해 보겠다는 게 그나마 전향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을 좀 붙였습니다. 2,000명 정원은 여전히 살아있다. 네. 이번에 한해서만 대학들이 자율 조정하라는 겁니다.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대학의 입장을 봐준 거지 정부 입장에서 원칙이 바뀐 건 아니다 이런 걸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만 해도 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해역 흔들림 없이 완수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입장이 조금 달라진 배경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의료 공백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종의 출구가 필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미 의료 현장에는 한계가 왔거든요. 네. 또 대학들이 전형 계획을 제출하는 게 이달 말까지입니다. 네. 그 뒤로는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셈이 되거든요. 네. 민감한 입시마저 어그러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셈입니다. 자, 이럴 거면 좀 더 일찍 총선 끝나기 전에 유연하게 대화와 협상 시도해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아쉬움은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론의 지지가 무엇보다 높았던 정책이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혼란이 2달 넘게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너무 커졌고요. 또 증원에 찬성하던 국민들도 지속적인 정부의 강경 대응에 좀 피로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기대했던 대통령의 담화마저 사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실망감이 커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결국 의대 증원을 완수하지 못한 채 그 동력을 소진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능력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그렇게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또 총선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태도를 바꿨다는 점에선 핵심 정책 이슈를 정치적 사안으로 해석하도록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자,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좀 양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료계는 못 받아들인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원점 재검토하라 이런 입장이 오늘도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의료 현장의 상황은 앞으로도 더 당분간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겠군요. 어쨌든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는 취했잖아요. 네. 그런데 의료계는 기존의 전제 조건인 원점 재검토를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대학 총장들이 결정하는 건 무슨 근거가 있냐. 또 정부가 총장들을 앞세워서 상황을 무마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대로 의료 공백이 계속될 경우입니다.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 역시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윤수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에 대한 재보복을 예고해왔던 이스라엘이 미국 등 서방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란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이 밀집해 있는 이스파한 지역을 공습했다고 하는데 이란은 이번 공격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전재홍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밤하늘에 갑자기 섬광이 번쩍입니다. 하늘에서 플래시가 터지듯 폭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CNN이 공습 당시로 추정된다며 보도한 영상입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스파한 지역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 2명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이란의 이스파한 지역에는 이란 육군 항공대 기지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핵시설도 있는 곳입니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이란의 핵시설이 이번 공격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Well, they're likely air defense platforms. They have those kind of weapon systems protecting all of their nuclear facilities here.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습에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우주국 관계자는 소셜미디어에서 이스라엘이 드론 공격을 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드론도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언론들도 이스파한주에서 폭발음이 들린 것은 맞지만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차분하게 보도했습니다. منابع خبری از شنیده شدن صدای نسبتاً شدید در استان اصفهان خبر دادند. منبع این صدا هنوز اعلام نشده است. مقامات محلی اعلام کردند در حال بررسی موضوع هستند.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은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 300여 기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 엿새 만입니다. 이란과 동맹 관계인 시리아 정부군도 이란이 공습받은 비슷한 시각에 레이더 시설이 폭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현재까지 이번 공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공격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공격을 받은 이란 역시 아무런 피해가 없고 적극적인 대응 계획도 없다는 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 이상의 확전을 원하지 않는 두 나라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윤성철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이란은 현지 시간 1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이스라엘 본토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300대가 넘는 미사일과 무인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격이었습니다. 이번에 이란 이스파한에서 촬영된 영상과 비교할 때 공격 수위에서 차이가 큽니다. 반면 이란 공영방송은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과 관련해 무장 드론 석 대를 요격했으며 미사일 공격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군사령관은 폭발음은 방공망 활성화 때문으로 핵시설 등의 피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군부는 또 공격 배후도 불분명하다며 적극적인 대응 계획이 없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은 절제된 공격으로, 이란은 덤덤한 반응으로 사안 축소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두 국가 모두 확전과 보복의 악순환을 원치 않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공격 시 최대 수준의 군사 조치에 나서겠다는 이란은 여전히 침묵 중입니다. The next response from us will be immediate and at a maximum level. It will be decisive. 다만 이스라엘이 이란 이스파한을 공격 목표로 한 건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썼던 드론과 미사일 상당수가 이곳에서 발사됐기 때문입니다. 가자지구 전쟁에서 보듯 이스라엘은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되갚는다는 원칙을 중요시합니다. 이스파한의 핵시설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도 이스라엘의 노림수로 보입니다. The Natanz nuclear facility is nearby, as well as production facilities for drones and other advance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직후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출렁였지만 양측의 확전 차단 움직임에 소폭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이에 앞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팔레스타인의 정회원국 가입을 두고 표결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또다시 부결이 됐는데요.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스라엘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유엔 정회원국으로 가입시킬지를 묻는 회의. 미국은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Those against? 유엔 안보리를 통과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곳 이상이 찬성하고 미국 등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 어느 누구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아야 합니다. 표결 결과 한국을 포함한 12개 나라가 찬성하고 영국과 스위스가 기권했지만 미국이 반대하면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We also have long been clear that premature actions here in New York, even with the best intentions, will not achieve statehood for the Palestinian people. 팔레스타인은 2011년에도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신청했지만 당시에도 당사자들끼리 협상하라며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자국이 각각 독립국가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위해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다시 요청한 겁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미국이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면서도 시행을 가로막는 모순을 드러냈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هل ستعطوا إسرائيل الوقت الذي تحتاج لضم الأرض الفلسطينية؟ هل ستعطوها الحصانة لطرد الشعب والفتك به؟ 반면 이스라엘 측은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향한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셈인데 대선을 앞두고 최근 악화되는 미국 내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역구 낙선자 100여 명이 모여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전 당선자 대회 때와 달리 심각한 분위기였는데 용산을 빼놓고 패배 원인을 생각할 수 없다. 영남 위주의 지도부가 민심에서 괴리돼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동 국민들을 위해서 인사. 국민의힘 낙선자들이 국민께 사죄해드린다며 90도로 몸을 숙였습니다. 사흘 전 당선인들이 모여 주로 축하와 덕담을 나눴던 장면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당선인 모임에서 거기서 나왔던 그 모습들이 과연 반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4시간 가까이 진행된 낙선자 간담회에선 총선 참패 원인에 이른바 용산을 빼놓을 수 없다는 성토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나 너네 당을 봤었을 땐 너를 절대 찍어줄 수 없다고. 송사리가 아무리 열심히 헤엄을 쳐도 고래가 잘못된 꼬리짓을 하면 그 송사리는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남 위주의 지도부가 수도권 민심과 괴리돼 있는 게 문제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당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 공감 능력을 좀 상실했다. 소위 영남의 자민련으로 계속 남아서 이런 위기들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규칙을 지금의 당원 100%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전당대회 룰도 바꿔야 된다. 당원 100%로는 민심 반영 못한다. 영남 지도부 책임론에 당 내에선 반발도 나왔습니다.
권영진 당선인은 익사 직전인 당을 구해준 영남 국민에게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건 너무 옹졸하고 모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당선인 총회를 다시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 등 수습책 논의를 이어갑니다. 전당대회 준비만을 위한 관리형이 아니라 쇄신 의지를 드러낼 혁신형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당내 혼선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 진보당까지 범야권 6개 정당이 총선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다면 21대 국회 재가결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특검 찬성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빨간 티셔츠를 입은 해병대 예비역 사이로 조국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나란히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그리고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 진보당까지 6개 야당은 한 목소리로 최상병 특검법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과오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누군가 지적해야 할 때입니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조사단장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심을 거부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최상병 특검은 아마 윤석열 특검으로 바뀔 겁니다. 야당 의원들로만 과반 의석이 넘는 만큼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다면 재가결까지는 장담할 수 없어 총선에서 확인된 야권 압승을 발판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갖고 있고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다는 점이 독소 조항이라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선 야당이 192석을 확보한 데다 당내에서도 이미 안철수, 조경태 등 중진들은 물론 수도권 초선 의원들까지 특검법 찬성 의사를 드러내고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 보도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의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당이나 단체가 냈던 178건에 달하는 민원이 모두 국민의힘과 하나의 특정 보수 언론단체가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중징계 의견을 낸 심의위원들 중 2명이 바로 민원을 제기한 보수 언론단체의 전직 대표와 현직 이사장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 사주 의혹에 이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셀프 민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명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설립된 공정언론 국민연대의 올해 신년 행사. 대통령실 인사도 참석한 신년회는 기존 언론에 대한 성토장이었습니다. 선거 결과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뭐로? 가짜뉴스로, 허황된 뉴스로, 편향적 언론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행태를 하는 그런 특정 집단들, 그런 좌파 집단들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언론 생태계가 헝클어져 있고 파괴돼 있고 훼손돼 있는지. 총선을 앞두고 이 단체 관련자들의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합류가 시작됐습니다. 공원연 전 대표였던 최철호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권재용 위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원연의 셀프 추천으로 선방위원이 됐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MBC 중징계 과정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상파 보도에 대한 선방위 심의 민원은 총 304건, 개인 민원을 제외한 178건 가운데 정당 146건은 모두 국민의힘, 단체 32건은 모두 공정언론 국민연대의 민원이었습니다. 이들 민원의 3분의 2는 MBC에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과 특정 보수단체가 민원을 쏟아내면 이들이 추천했거나 전 현직 임원 출신 위원들이 중징계를 결정한 꼴입니다. 자신의 친인척을 동원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이 불거졌던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과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는 거죠. 과연 그분들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심의를 할 거라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 단체 민원을 제외한 개인 민원 역시 특정 정당 소속인지 특정 단체에 소속된 개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원인 정보는 비공개이며 확인해 준 적도 확인해 줄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공원연의 현직 이사장인 권재용 선방위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사장은 방송 모니터에 관여하지 않으며 공원연의 민원 제기와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와서 밖에 사는 걸 이른바 탈시설이라고 하죠.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지 말라면서 탈시설 지원을 촉구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부모 단체들은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면서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내일 44번째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양측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지 말라. 장애인도 원하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장애인 단체들은 주장합니다. 이른바 탈시설입니다. 저는 빵 살 때부터 24살까지 살았습니다. 동생들을 돌봐야 하고 언니들을 돌봐야 하고 선생님은 선생님들의 눈치를 보는 거 그것들이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요. 탈시설과 그 이후 삶에 대한 선택권은 보호자도 정부도 아닌 장애인 본인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탈시하고서는 또 일도 하게 됐고요. 검정고시에 패스해서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럼 모든 가정이 시설에 있으면 어려워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시 의회는 2022년 탈시설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제도와 예산 지원의 근거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자녀를 시설에 맡긴 부모들 상당수는 이 조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지원은 결국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현 시설 축소나 지원 폐지로 이어질 거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시설의 전문적인 돌봄이 장애인에게도 가족에게도 낫다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 간호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그 선생님도 있으니까 24시간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 장애인 부모들이 그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녀가 이제 막 이리저리 막 그 도망가니까 끈으로 묶고 다니기도 하고. 결국 시설이 없어지면 돌봄은 가족들의 몫이 될 텐데 아이도 부모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불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대변을 보면 뒤처리는 못해요. 내가 점점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더 힘들어지고 이게 내가 이제 없어졌을 때 얘가 어떻게 될 건가?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탈시설이냐 아니냐 두 주장은 서울시 의회 앞길 하나를 두고 대립했습니다. 부모단체 주장대로 탈시설을 지원하는 조례를 없애자는 주민 청구가 2만 5천 명 동의 요건을 갖춰 시의회에 발의되자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부모단체 모두 집회를 연 겁니다. 장애인 단체는 또 다음 국회에서 탈시설 지원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우리 사회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이 중에서도 특히 중고령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노화는 비장애인에 비해서 10년에서 15년 정도 먼저 시작이 되는데요. 이들을 위한 전문 시설은 전국에 딱 한 곳뿐이고 관련 정책은커녕 통계조차 많지 않다고 합니다. 송재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정미 씨는 뇌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소두증을 앓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37살이 되던 지난 2019년, 정미 씨의 관절이 서서히 굳기 시작했습니다. 경직 속도를 늦추기 위해 재활 치료를 받고 당뇨와 갑상선 등 먹는 약도 늘었습니다. 이른 노화가 찾아온 겁니다. 나는 컸다고만 생각했지.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 그러더라고. 아, 우리 정미가 이제
노년기에 들었구나. 슬프더라고 그게 많이. 비장애인보다 일찍 퇴행 증상을 겪는 건 정미 씨만이 아닙니다. 발달장애인 노화가 시작되는 평균 연령은 43.8세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16.5%, 3만 6천여 명이 조기 노화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낯선 개념이어서 전체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307개 중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그래서 장애와 노화를 구분하지 못한 채 일반 장애인 시설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막 만들잖아요. 신나게 놀자, 우리 신나게 캠핑 가자 막 이러는데 어디 그렇게 활발하게 가는 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노화를 인식하지 못하면 왜 참여 안 하냐 자꾸 이제 부추기는 거죠. 조기 노화로 퇴직이 빨라진 이들은 생계도 버겁습니다.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 11개월로 장애 상태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을 그만둔 경우가 24.7%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비장애인과 똑같은 65세이고 장애연금은 월 30만 원 수준입니다. 장애의 조기 노화, 생활고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의 무관심은 발달장애인의 그 희망의 싹을 꺾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 노화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금 수급권 개시 연령부터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들 중고령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연구나 통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은 대책 마련을 위한 현황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세상도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눈 떠서 그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 편견이 사라지자마자 노년이 돼서 이제 또 슬퍼지는구나 싶고.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12살 아이가 숨지는 일이 있었죠. 차를 운전했던 60대 할머니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제조사 측과 급발진을 주장하는 유가족 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장소에서 급발진 재현 실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실험을 지켜본 유가족 측은 페달 5조작이 아닌 급발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실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승합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내달립니다. 차량은 추돌 사고를 내고도 600m쯤 더 달리다 왕복 6차선 도로를 날아 지하 통로로 추락했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살 어린이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브레이크를 이제 밟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생각만 하면 막. 유족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과수는 차량 제동 장치에 결함이 없었고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후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사고가 일어난 도로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실차 주행 감정이 진행됐습니다. 동일 차종인 2018년식 티볼리 에어 모델이 준비됐고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도 입회했습니다. 차 안에는 제조사 측에서 제공한 변속 장치 진단기가 설치됐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가운데 현장에서 재현 시험이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곧 경찰이 통제하며 도로가 비워졌고 승합차가 1차로를 빠른 속력으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실험은 총 4번 이뤄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째. 사고 차량이 당시 경찰을 들이받은 뒤 공중으로 뜨기 전까지의 상황을 검증하는 건데 국과수는 EDR, 즉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에 시속 116km로 기록되어 있고 당시 운전자가 풀악셀을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냈습니다. 4번째 실험이 시작되고 차가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계기판엔 바늘이 시속 140km까지 올라갑니다. 감정인 분석치도 136.5km가 나왔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번 실험에서 풀악셀을 밟았을 때 EDR에 기록된 시속 116km를 훨씬 넘는 속도가 나왔기 때문에 국과수 분석의 근거가 되는 EDR 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RPM 그래프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도 높게 나왔고 RPM도 그거보다 높게 나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조사의 진단기를 가져가 분석한 뒤 나올 예정입니다. 유족 측은 제조사인 KG 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시험 결과는 다음 달 재판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서 각 나라들의 개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죠. 최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일본에 대규모 투자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일본에 4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오라클도 1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AI 산업에서 일본에 뒤처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기시다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 기간 중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의 인공지능 개발과 운용을 위해 2년간 29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記者による日本への新規投資、大変感謝を申し上げます。 투자금 대부분은 일본 내 AI 성능 향상과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데이터 센터 증축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선두주자 미국 오라클도 일본 투자에 나섰습니다. 올해부터 10년간 80억 달러, 우리 돈 11조 원을 도쿄와 오사카의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습니다. 고객사인 일본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돈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Security being so critical with hacks coming from all over the world, we know that being 99.5% is not good enough. 이보다 앞서 연초엔 미국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 확충을 위해 일본에 2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속속 일본 투자를 늘리는 건 일본의 기업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과 AI 데이터 서버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이에 맞춰 정부 차원의 AI 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제 산업성은 오늘 AI용 슈퍼컴퓨터의 국내 개발을 위해 7천억 원의 보조금을 관련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생성형 AI의 특징은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더라도 강력한 하드웨어의 뒷받침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란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로 일본은 AI 분야에서 한국에 앞서 든든한 기반을 얻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현재 3단계인 경계 수준에서 다음 달 1일부터는 1단계인 관심 수준으로 2단계 내려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는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4년 3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취급받게 됐는데요. 그동안 병원과 약국 등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의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중수본과 방대본 등 정부 대응 조직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자동 투구 판독 시스템과 다른 판독을 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프로야구 심판진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KBO 인사위원회는 당시 심판팀장이었던 이민호 심판에게 사실상 해고 조치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문승훈 주심과 추평호 삼루심은 3개월 무급 정직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KBO는 심판과 동일하게 판정을 전달받을 수 있는 음성 수신기를 각 구단에 지급하기로 했고 관중도 ABS 판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인 오늘 초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김천의 낮 최고 기온이 30.1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더웠고요. 여주와 순천이 28.8도, 서울은 24.3도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대기 중에 약하게 황사가 남아있는 가운데 강한 햇볕이 내려주면서 오존 농도가 짙어진 건데요. 서울의 오존주의보는 작년보다 22일 빨랐습니다.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의 5에서 10mm가량인데요. 이 제주 산지에는 최고 12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은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또 오전부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로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곳에 따라 미세먼지가 나타나겠지만 공기질이 금세 나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늘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서울이 20도, 강릉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